자, 2교시에서 좀 이어나갈게요. 이어나가야 되겠는데, 일단 1교시 때 이어서는 한부모 가족 규모가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마 처음 접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이구, 이게 그냥 15,800, 8천 가구나 되는구나. 그리고요, 2014년요, 이게 이제 뭐, 더 늘어나잖아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2016년에는요,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야, 우리 주변에 이런 정도로 그 한부모 가족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니까 2016 4년 전이잖아요. 189만 4천 가구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만큼 한쪽 부모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아이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5년에 158만 8천 가구, 2014년에 180만 4천 뭐 가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06년에 189만 4천 가구나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학원까지 포함 88%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적다는 거. 대화할 시간이 없고 보듬어 줄 시간이 없는 거. 엄마도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오면 그냥 바로 씻고 자야 되죠. 아이를 다독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돌봄 문제예요. 돌봄 문제 같은 경우도 자녀가 어느 연령대가 있던 건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양육비, 교육비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실제 있다고 그래요. 또 설령 아비라고 알아도 그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빠 앞쪽에서도 경제력이 없는 거야. 이런 이제 어려움이 이중삼중 가해오는 거죠. 그래서 취약 자녀든 자녀는 진로 지도에 어려움도 있고 학업 성적 관리도 안 되거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요, 이 한부모 가족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 소개하는 건데, 이분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지출하는 거 152만 정도. 뭐 적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삶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총 소득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도 한 38만 원 정도 뭐 요 정도 저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게 다행이죠. 저축하는 정도면 엄마가 정말 알뜰한 분이죠. 또 지출에서 보면요,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일수록 교육비 지출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학원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그 다음 한부모는요, 대부분 보니까 이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학력이 좀 저학력이고, 일단, 이제 바깥에서 보면, 업무적으로 보면 지위가 좀 불안하고, 모자 가구, 부자 가구 보면은 이제 소득이 모자 가구는 1,470만 원, 부자 가구는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다 그런 거죠. 평균 소득보다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배우자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양육비를 받는 건데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청구 소송 경험이 6.7%나 있다래요. 이분들은 용기를 낸 분들이에요. 실제 이래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분들이 많고 이런 이제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내용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분야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이행해본 경험은 5.9% 정도. 여전히 법적 대응을 경험한 경우는 낮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부모 가족의 그 건강 상태란 주거 실태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한부모들의 신체 정신 건강 상태는 좀 수준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의 반 이상은 혼자서 그냥 참는다. 그 말은 상담센터를 찾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찾을 줄도 모르고 더구나 정신과 진료받는 걸 꺼려 하겠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치료나 지역사회 전문가의 상담 등 이런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또 정보를 줘도 꺼리죠. 내가 무슨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우울증을 알면서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유의무를 나눠주고 과제를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석사학위 과정 5명이 됐거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내 출입은 어려워요. 물론 학생이 있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 이제 그 비대면 수업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교수님 연락하면 바깥에서 여러분이 자동차로 이동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학교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거든요. 교육관이 넓어요. 그래서 그쪽에 오시면 제가 한번 공개 강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신 분들만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보면요, 본인이 집인 경우가 21.2%, 이거 상당히 수높죠. 전세가 22.6%인데, 전셋집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세 사는 분이 26.4%, 그리고 그냥 얹혀 사는 거죠. 이런 경우도 15.1%.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좀 수준이 낮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이제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분야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분들의 응답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 17.3, 2015년 25.7%. 이게 이제 5년마다 자꾸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셨으니까 관련 이제 자료를 자꾸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만나면 제가 쓴 가족부지런 책 주고 제가 이게 한 5년, 4년 전인가 이 책을 이제 증복판을 냈거든요. 그 벌써 편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하라고 숙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접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한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가 생계비, 양육비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65.7%. 임대주택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13.5%요. 의료비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5.7%.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5.5%. 직업훈련을 받고 싶고 취업, 학업 계속 좀 하고 싶다. 3.5%.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뭐 미혼부, 미혼 이런 이제 엄마 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인식이 좀 차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3.4% 정도로 나왔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은 좀 어떠냐 이쪽으로 좀 보겠는데 돌봄과 가사로 인해서 그 역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를 놔두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
그런 이제 가슴 아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부와 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꾸 이제 아이가 아빠를 찾는다든지 엄마를 찾을 때 그 고통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이제 응답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담도 자꾸 증가한다. 아이가 커가니까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집안일도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빠하고 사는 이제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세탁기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자기구 쓰는 거. 그래,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가사 일을 이제 여성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생활 교육할 때 이런 강의 참 많이 해요.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신혼 시절에 할지라도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하기, 나중 오는 사람이 청소하기. 이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잘은 못하지만 제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제가 혼자 밥을 떠서 반찬 꺼내 먹고 마무리는 적어도 내 밥그릇은 내가 닦는 거죠. 정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면 반찬은 엄마가 하고, 그 밥은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먹으면 반드시 밥을 해놔야 돼. 그게 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맨 늦게 먹는 사람의 설거지하기,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주는 안 하지만 바깥에서 식사를 많이 하니까요.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 소리 들으면 뭐 가끔가다 한 번 하고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자꾸 레시피를 배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카레 만드는 걸 자꾸 가르쳐달라고 이제 부탁되고 그러거든요. 물론 3분 카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손이 간 그런 이제 음식을 조리를 해서 식구들이 같이 먹는 방법도 연구를 자꾸 해보는 거죠. 그래서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된장 끓이는 거 사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자 가구들이 어려움이 있다. 부자 가구는 살림살이 하는 거, 나머지 영역은 모자 가구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한부부 가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뭘까? 이 부분을 이제 한 10분 동안 더 강의를 하고 남는 부분은 3교시 때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보시자고요. 경제적인 문제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면 현재의 소득이 좀 낮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 수준도 좀 약하다. 그래서 전체 한부모 중에 5%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만이 실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것도 상당히 이 프로테지가 낮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교육비, 의료비, 이게 이제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만큼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 쪽에 사는 가정보다는 엄마하고 사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렵다. 그래서 아빠에게 자녀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하고 건강 문제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마음이 늘 편안해야지만 우리가 뭐랄까 정서적으로도 뭔가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을 보면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혼의 아픔, 사별의 고통, 별거하면서 어려움, 이런 이제 환경적 부딪히는 문제로 어려우면 여기다가 심리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거기다가 적개심을 부으니까 분노를 느끼고 가지고 있던 것을 누리지 못해 상실감, 또 배신감, 어떤 일을 자꾸 벽이 높으니까 좌절감, 여기다 우울증까지 오잖아요. 뭔가 해보려다가 과거에 어떤 기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패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높은 스트레스율이 굉장히 높고요. 고립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상실된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실제 이쪽에 연구를 하신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 모자 가정이 있죠. 예를 든다고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또 조금 낮게면 교사, 교수님, 뭐 이 사자 들어간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한부모 가지면 당당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그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경제적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사회 그 바깥에서 지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도 많지 않고 또 일을 한다고 소득이 적은데도 일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서상 이제 불안을 느끼고 이러니까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심리 정책 문제는요 사회적 지지 체계에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성 한부모의 이중 역할에 대한 긴장과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에 편견이 많고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가족으로 보면 반대말 비정상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어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아픔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관계로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다가 독립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요 과부댁이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과수댁이라고 그러고 저는 지금도 성경 읽다가 과부란 말을 안 읽고 의역을 해요.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그만큼 어릴 때 상처가 커요. 거기다가 제가 뭐 맨날 뭐 착한 일만 하는 거는 내가 아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저 어른들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게 그러면 어떻게 동네 분이 호래 자식이라고 그 소리를 저는 지금도 안 합니다. 그 가슴에 상처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풍요롭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의 꿈은요 가정을 이루면 절대 내가 일찍 죽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 가족인 사람들이 봤을 때 비성정가적이죠. 그런 이런 편견, 부정적 인식,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서 이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 우리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는요 2018년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차별 근절을 노력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이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려고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원치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한부모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없다, 엄마가 없다, 이걸 드러내기를 본인들 스스로도 원치도 않지만 이 공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국가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유는 차별 근절을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돌봄과 역할 제조적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부모 가족에 아빠나 엄마가 없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조 자체가 가족의 기능이
기능과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자나 부자원에서는요, 사회복지의 생활교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이런 모자원에서는 사회복지 아빠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로서 아이를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다독여주고 뭔가 그 아빠의 향수, 향취 이런 걸 이제 느끼게 좀 되게 남자 사회복지사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자원 같은 데에서 생활교사가 여성 사회복지사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안아주면 엄마 냄새가 나잖아요. 여성의 냄새가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엄마 냄새거든요. 그런 걸 느끼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렇게 해줌으로써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결혼하게 됐을 때, 자기 아내로부터 엄마 냄새를 다시 확인하고, 또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났을 때 아빠의 향수, 아빠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시절을 이제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구조나 경제적 요인 자체보다는 한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양육 행동, 응집력 이런 걸 이제 뭐 업시켜주는 것,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우울증, 적응, 비행, 이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는 이걸 자꾸 감수시켜야 되고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탁드리는데,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한다. 그래서 나는 심리상담 쪽 공부를 안 해도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보면 사회복지를 공부한 교수님들은 심리상담 쪽에 상당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 복자 교수님이 상담 심리 쪽 강의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저희 학교도 보면은 정희석 교수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상담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 박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도 상담학 분야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응용학문과 동시에 잡학이잖아요. 사회과학적인 모든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법학, 경제학, 뭐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해요.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부딪히는 이제 생활 속의 문제들과 연관된 것은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켜야 되고, 부모 역할 효능감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해서 이제 인파워먼트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한부모 가족의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서 3교시 때 강의를 하려고 그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직접 어떤 특정 분야에 들어오면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리 상담적인 그런 이제 내용도 여러분 공부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가정 상담과 가족 치료라는 공부는 반드시 이수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선택 과목에 이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수해야지만 사회복 자격증을 주는데 과목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분야 등등. 또 일부 의료학적은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뇌구조와 신경전달 문제가 인지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써서 제출하라, PPT도 만들고 강의까지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업로드해라 그랬어요. 뭐 석사 과정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뇌구조, 마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족복지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폭넓은 분야를 다루었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 인식 개선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